감이 빨갛게 익어가는 서울의 한 대학 캠퍼스에 나와 있습니다. 화창한 가을 날씨입니다만 학생들은 이제 2학기가 마치면 졸업을 하고 이제 취업을 해야 될 텐데 취업 사정은 어떻게 될지 상당히 걱정이 듭니다. 오늘은 고용 문제를 중점적으로 한번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고용지표가 발표됐죠. 이것부터 먼저 그렇습니다. 얘기를 나눠보죠. 예, 그러니까 그 전년 동월비 그 취업자 증가가 이제 8월에 3천 명에서 9월에 4만 5천 명으로 증가되었으니까 당초에는 이것이 마이너스가 될 거를 이제 걱정했던 거니까 이제 거기에 네. 비하면 이제 전월에 비해 가지고는 개선이 됐다고 할 수 있습니다만 내용적으로 보면은 그 여전히 그 고용 절벽이 계속되고 있다는 것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실업자 수가 또 9개월 연속 뭐 100만 명을 초과했다 뭐 이런 자료도 나오고 있어요. 그러면 계속 우리가 경제가 계속 좋지 않다 뭐 이런 얘기겠네요. 예, 그러니까 그 실업률을 그 작년 9월하고 비교를 해보면 그 실업률이 한 0.3이 올랐고요. 네. 그 다음에 고용률을 따져서 이 고용률이라고 하는 건 15세부터 64세까지 전체 경제활동 인구 중에서 그 일을 하는 분이 얼마나 되느냐 하는 그 네. 비율을 나타내는 건데 이것도 작년 9월에 비해 가지고 0.2%포인트가 낮아졌습니다. 예,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그 취업 사정이 그 작년 9월에 비해 가지고 상당히 나빠졌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취업 그 사정이 안 좋은 것을 이렇게 분야별로 나눠보면 어떻습니까? 이렇게 뭐 산업별로라든지 인구별로 이렇게 나눠보면은 왜 이렇게 나쁘냐 하는 데는 여러 가지 그 이유가 있습니다. 이제 흔하게 이제 제일 그 논란이 최근에 많이 되고 있는 그 최저임금제의 영향도 있고요. 또 그다음에 그 경기 의탑도 있고, 즉 그 내수 침체의 문제도 있고, 그다음에 경기라기보다는 기본적으로 그 산업 구조의 문제도 있습니다. 있고, 그다음에 또 인구 구조의 변화도 있고, 네. 이런 대체로 이 네 가지 요인이 그 함께 그 작용하고 있다고 이제 그 할 수 있는데요. 그 산업별로 보면은 문제가 뭐냐면은 그 대표적인 그 내수 산업인 그 도소매, 네. 음식, 숙박, 그다음에 운수업, 부동산, 예, 이 분야는 지금 9개월째 계속 지금 10만 명이 넘는 취업자 감소가 지금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수가 안 된다는 얘기인가요? 그렇죠. 그만큼 이제 내수가 안 좋다는 걸 반영하는 거고, 산업 구조적으로 보면 또 지난 4월 이후에 제조업에서 취업자가 계속 그 7만 명 정도 전년 동월 비해서 감소세가 지속되고 있습니다. 이거는 바로 이제 조선을 비롯한 그런 그 산업 구조의 지금 그 조정 과정에서 일어나는 그런 그 현상이라고 이제 할 수 있거든요. 예. 그 다음에 이제 또 보시면은 이제 근로자들 중에서 가장 그 형편이 어렵다고 할 수 있는 분들이 일용 근로자들입니다. 네. 그러니까 매일매일 그 일용 시장에 나와서 일자리를 얻는 이런 분들, 이분들이 작년에는 1월에서부터 9월까지 월 평균 4만 6천 명이 취업자가 증가했었어요. 네. 이게 금년에 들어와서는 거의 8만 명이 줄었습니다. 9개월 동안 평균해서. 그리고 이거는 뭐 인구 구조나 이런 걸로 설명될 수 있는 문제가 아닙니다. 이거는 바로 경기가 나쁘다는 것도 있겠지만 보다 근본적으로는 최저임금제 인상의 그 영향이 크다고 보고요. 그 다음에 그 연령적으로는 그 10대의 고용률이 떨어졌어요. 이것도 소위 이 청소년들의 그 아르바이트 자리가 이제 줄어든 걸 보이고. 그래서 최저임금이 오르니까 아르바이트를 안 그렇죠. 쓴다 이거죠. 예, 안 쓰고 대부분 이제 본인이 이제 주인이 직접 하고. 그 다음에 네. 고용원이 없는 자영업자가 금년에는 무려 8만 7천 명이 줄었습니다. 거의 3배 가까이가 줄었습니다. 그러니까 최저임금이 오르니까 자기가 혼자서 열심히 해서 버는 것보다 차라리 가서 일해서 최저임금 받는 게 낫다는 거죠. 예. 그래서 자영업자가 이제 그 대폭 감소하는 네. 예, 그런 양상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기술적으로 그럼 이렇게 그 고용 사정이 안 좋은 것에 얼마 정도가 최저임금의 탓이냐 하는 거는 굉장히 또 기술적인 문제가 있고 쉽지가 않습니다만 분명한 거는 최저임금제가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은 분명한 사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산업도 우리 수출 같은 건 그런 대로 총량은 잘 되고 있는데 지금 제조업 분야의 고용이 자꾸 줄어든다는 얘기는 한쪽으로 좀 편중됐다는 얘기인가요? 예를 들면은 우리나라 수출에 지금 그 전체적으로 지금 그 우리가 안고 있는 문제가 뭐냐면은 그러니까 그 수출 산업 중에서도 예를 들면 반도체는 우리나라 전체 수출의 20%를 차지합니다.
그런데 이거는 딱 2개 회사가 공급하는 거거든요. 네. 예, 그러니까 지금 수출이 뭐 그 9개월 동안 전년 동월 대비해서 한 4.5% 늘었다고 하지만 반도체를 빼면 마이너스입니다. 예, 그러니까 나머지 사람들은 그렇게 나쁘다는 거죠, 산업이. 그러니까 그 총량으로는 그렇지만은 여기는 그 반도체의 그런로 인한 그 평기 현상이 있기 때문에 그 제조업 안에서도 그 양극화가 심하고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그 이 수출 산업하고 내수 산업하고 사이에 네. 여기에 또 격차가 있는 거죠. 예, 그래서 전체적으로 우리가 성장 올해 금년 성장을 정부가 목표로 하는 그런 뭐 2.9나 뭐 그 정도가 안 된다 하더라도 또는 2.7이 된다 하더라도 뭐 하는 게 문제될 게 없습니다. 2.7%라 하더라도 현재 우리 잠재 성장률이 높아지는 거기 때문에 상당히 양호한 겁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그 성장률과 경기 또는 취업이 따로따로 간다는 거예요. 수출 문제는 잘 되는 몇 개만 되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 부가가치가 높으니까 예. 성장률을 높이는 데는 기여를 하지만 취업이나 내수 경기에는 아무 도움을 주지 못한다는 게 이제 우리가 안고 있는 그런 문제거든요. 예. 외형적으로는 수출이 증가하고 경제 성장이 좀 같지만 실제 우리 살림살이를 보면 내수도 안 좋고 취업도 안 되고 이게 어려운 국면이 계속 되고 있다 이런 진단이시네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그 양극화로 인한 그 공백을 과연 그 지금 얘기하는 그런 그 이 소득주도 성장을 가지고 메꿔줄 수 있냐. 그러니까 좀 그 성장이 좋으니까 기다려라. 한 1년 기다리면 괜찮다고 장하성 실장이 그러지 않았나요? 뭐 어느 정책이라도 사실은 한 3년쯤은 해봐야 그 성과를 알 수 있지만 네. 지금 이런 상태로 간다고 하면은 우리가 그것이 맞았는지 소득주도 성장이 경제를 구하는 대안인지 아닌지를 우리가 확인하기 위해서 3년을 기다리면은 거의 이미 다 끝나버리는 거죠. 예, 지금 문제는 지금 거기에 있습니다. 아니, 소득주 성장이 지금 이 고용 지표에서도 보면 보건사회복지에서 상당히 많이 늘어났어요. 그러면 그렇죠. 이분들의 소득이 늘어나고 그러면 결국 이게 경제에 도움이 되는 선순환으로 가는 그런 밑거름이 되지 않을까요? 그러니까 공공 부분이라든가 또는 이제 보건사 서비스는 이거는 그 정부 돈으로 하기 때문에 이쪽은 이제 그러고 그다음에 그 내수 중에서도 최저임금의 보호를 받는 소위 노동시장의 내부에 있는 근로자들은 소득이 늘었죠. 네. 그런데 그러면 그걸 누가 부담하느냐고요. 예, 정부는 뭐 그 1년 동안 얼마를 대주겠다고 하지만 결국은 그 사업하는 자로 입장에서 이거 길게 가면 결국 내가 부담해야 되니까 그거를 법으로 정한 거기 때문에 어길 수는 없지만은 대신에 그 인원수를 줄이는 겁니다. 네. 예, 그게 바로 아까 말씀드린 그런 그 일용 근로자의 그 감소라든가 또는 그 10대 고용의 감소라든가 그런 양상들이 나타나는 거죠. 자, 그렇다면은 그 우리가 어떻게 해야 이런 그 총체적 위기에서 벗어날 수 있는 길이 있는지 그것도 좀 말씀해 주시죠. 예, 지금은 이 고용 문제를 둘러싸고 그 최대 논점이 이게 최저임금의 영향이냐 아니냐 하는 거는 좀 뭔가 이야기가 잘못됐다고 생각합니다. 아까 말씀드린 여기는 최저임금 영향도 있고 내수 침체 영향도 있고 산업 구조의 문제도 있고 인구 변화의 영향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인구 변화는 이걸 어떻게 할 수가 없죠. 이거는 뭐 그 할 수가 없는 거지만 예를 들면은 내수 문제라든가 특히 산업 구조의 문제 이거는 근본적인 문제거든요. 네. 예, 이거는 뭐 기다려서 될 문제가 아닙니다. 예, 그런 면에서 그 이 정부는 국민들에게 계속 그 기다려라고만 할 게 아니고 정말로 그런 그 우리 경제가 안고 있는 그런 근본적인 경쟁력의 문제, 예, 이런 그 다시 말하면 구조 개혁을 하지 않는 한에는 예, 이게 정말 그 이런 그 취업 절벽이라고 하는 문제를 저는 해결하기가 굉장히 어려울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최저임금이라든지 사회복지라든지 뭐 이런 소득 주도도 좋지만은 내수나 산업 이쪽 부분에 대해서 뭔가 손을 대지 않으면 우리 경제가 상당히 어려운 국면으로 계속될 것이다. 뭐 이런 얘기입니까? 예, 그렇습니까? 소득주도 성장이 그거 자체가 틀렸다. 그렇게 얘기하면 그건 옳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네. 다시 말하면 우리 사회의 양극화로 인해서 자기 스스로가 그 이런 그 사회 안전망을 그 대신할 수가 없는 그런 분들이 상당수의 국민들이 있기 때문에 특히 이 노약자 계층이라든가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당연히 정부가 사회 안전망을 확대해야 됩니다. 예, 소득주도 정책의 기본적인 취지는 거기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거는 해야 되지만 결국은 그 재원이 어디서 나오느냐? 그거는 결국 경제가 성장해야 되거든요. 예, 그러니까 경제가 성장을 포기하고 소득주도 성장으로 우리가 말하자면 취업의 문제라든가 경제 전체의 그런 그 소득을 늘리는 거는 그건 불가능한 일이죠. 네. 예, 그리고 이게 이렇게 그
지금 성장률이 좋으니까 국민들한테 계속 조금만 기다려 주십시오라고 얘기를 하는 거는 계속 국민들은 지쳐가고 있다고 하는 사실을 정부는 주목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또 하나 이제 그 주목하셔야 될 문제는 이 정부가 들어와서 하는 그 정책의 그 총괄적인 어떤 그런 패턴들이 있습니다. 네. 이 사람들은 저는 이 저격식 정책이라고 얘기하는데 그러면 최저임금제 그럼 최저임금제를 시행하는 그것만 몰아붙이는 겁니다. 그다음에 뭐 부동산을 투기를 잡아라 그럼 그것만 몰아붙이는 겁니다. 부동산 문제를 예를 들면 정부가 들어서 지금 8번의 조치를 취했는데 그래서 결국은 그것이 가져온 게 뭐냐면은 이러면 이제 주택 경기가 소위 말하자면은 그 부동산 시장이 거래 절벽이 생기고 그 거래 절벽이 생기면 우선 이사를 안 하죠. 집 매매가 없으니까 이사 안 하죠. 또 인테리어 안 하죠. 그다음에 그 생활용품 가전이라든가 이런 것도 안 바꾸죠. 도배도 안 하죠. 뭐 이게 이제 전부 이 관련 그 내수 산업들이 침체를 가속화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경기가 지금 어떤 국면에 있냐 하는 것은 전혀 고려 없이 그냥 지금 투기만 잡아라. 그러면 이것이 결국은 조금 조만간에 이게 바로 자승자박이 되는 거죠. 우리 경기를 더욱 어렵게 하는 그런 작용을 하게 될 거란 말입니다. 네, 전체적인 그 큰 눈에서 보는 게 아니고 몇 가지 사안들만 집중적으로 하다 보니까 이미 큰 문제는 좀 거들떠보지 않고 있다. 그렇습니다. 이미 이 정부도 들어온 지가 결국 한 1년 반이 지났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그런 그 균형적인 접근을 통해서 이 정부 하에서 경제가 어떤 모습으로 가고 있는지에 대해서 이제 자꾸 아까 최저임금제라든가 그런 그 소득주도 정책을 표징하는 또는 이 정부는 그 투기를 용납하지 않겠다고 하는 그런 다시 말하면 그런 손가락만 가지고 지금 그 경제를 지금 보려고 하지 말고 결국은 국민의 생활이 어떻게 되느냐 이렇게 해서 우리 경제가 국민들에게 희망을 줄 수 있냐 달을 봐야 되는 거거든요. 저는 달을 보고 경제가 전체의 모습을 보는 그런 대대적인 그런 그 정책 전환이 없는 한에는 국민들은 계속 지쳐갈 뿐이고 경제 정책은 계속 헛바퀴를 돌 거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결국 경제 전체를 이렇게 아우를 수 있는 종합적인 안목을 가지고 다뤄야 될 텐데 어떻게 보면 정치적인 이슈로 경제 문제를 이슈화해서 뭐 부동산 잡겠다, 최저임금 올려주겠다 이런 좀 이렇게 근시안적인 이런 것만 가고 있는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네요. 근시안적이라기보다가 이 정부가 안고 있는 소위 말하면 정치 우위의 어떤 그런 정권의 성격이 저는 정치는 뭐 모르기 때문에 얘기를 잘 하지 않습니다만은 그 틀을 벗어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민생이라고 하는 거는 뭐 정권이 진보냐 보수냐가 관계가 없거든요. 우리가 뭐 보수 정권이 들어와서 밥을 더 먹어야 되고 진보 정권이니까 밥을 좀 덜 먹어도 된다. 그게 말이 됩니까? 그게 아니거든요. 민생은 정권이 보수든 진보든 관계가 없는 겁니다. 그런 점에서 문재인 정부가 정말 국민들에게 희망을 주는 정치. 다시 말하면 정치적으로는 희망을 줬죠. 네. 지난 보수 정권들의 적폐를 청산하고 그런 깨끗한 정치를 하겠다는 희망을 줬지만 경제 정책에도 과연 희망을 줬냐? 그건 굉장히 자문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금까지 얘기를 보면 상당히 비관적인데 언제쯤 되면 그래도 우리가 희망을 갖고 있고 뭐 좋아질 거다 그런 전망을 할 수 있습니까? 죄송한 얘기입니다만은 우리가 내년 10월 달 딱 1년이 지나서 우리가 만나서 다시 이 얘기를 한다 그러면 아마도 그때는 지금보다가 훨씬 암담한 이야기를 할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요? 예. 왜 그러냐면은 EU가 요 며칠 전에 10월 8일 날 IMF에서 세계 경제 전망을 발표를 했습니다만 7월 달보다 성장을 전망치를 하향을 했습니다. 거긴 여기는 왜 그러냐면 소위 지금 최근에 일어나고 있는 미중 간의 무역 마찰이 훨씬 더 지금 안 좋은 방향으로 지금 흘러가고 있고. 그렇죠. 그다음에 이거는 지금까지는 우리가 미중 무역 마찰이라는 게 강 건너 불이었습니다. 자기들끼리 한 방씩 때리고 뭐 하는 건 싸움인데, 조만간에 이거는 우리 발등에 불로 떨어질 겁니다. 그래서 이 미중 지금 우리 수출의 27%가 지금 중국이거든요. 그런데 중국의 경기가 지금 7월 달부터 이미 흔들리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 중국 경제가 뭐 IMF 경우는 금년 성장률 6.8에서 내년에 거의 6.3까지 떨어질 거다. 그렇게 지금 얘기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거의 중국 성장률이 금년보다 0.5 이상
10%포인트 이상 떨어질 거라 그러고 대체로 그러면 중국 성장률의 절반 정도를 우리가 영향을 받는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럼 0.5가 떨어지면 우리는 가만히 앉아서 우리 성장률이 0.25가 그냥 떨어지는 거거든요. 그렇다 그러면 저는 금년 성장률이 우리 성장률이 2.7인데 내년에 과연 우리가 그 얼마나 할까? 저는 시중에 전망 대충 2.5 정도 할 거라고 보면 저는 2.5가 어려울 거라고 봅니다. 예. 그러면 지금 우리가 그 취업자 증가가 뭐 4만 5천 가지고 지금 걱정을 합니다만 저는 내년에 과연 취업자 증가를 10만 이상 끌어갈 수 있겠냐? 저는 굉장히 어려울 거라고 생각하고 특히 내년에는 이 그나마 우리 경제를 지금 버티고 있는 거는 그 대중국 수출인데 이것이 내년에는 상당히 우리에게 반대로 그 역풍을 우리에게 그 몰아올 가능성이 있다고 하는 것을 저는 그 주목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오늘 그 바라보는 우리 경제는 현재의 경제도 안 좋고 미래의 경제도 암울하고 좀 지혜를 발휘해서 경제는 경제 논리로 잘 풀어가는 그런 정책들이 나왔으면 하는 바람을 해봅니다. 그런 면에서 정부가 그런 대대적인 그런 정책 그런 그 혁신을 하지 않으면 그래서 하에서 우선 첫째는 그 기업하고의 관계를 그 대대적으로 개선할 필요가 있습니다. 예. 그 기업하고 관계를 개선하고 국민들한테 희망을 주고 이렇게 대대적인 그런 그 정책 전환을 하지 않는다면은 지금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내년에 일어날 그런 어두운 그런 그 외부적 영향을 우리 경제가 그렇게 그 모면하기는 굉장히 어렵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예.